잠시 서서 저는 그 유엔진의 장진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뭐 약간의 방법론, 도구 뭐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핵심 설계 기법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 뭐 물론 쿠버네티스 패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본질을 보면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상당히 어려운 우리 걸림돌로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쉽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핵심에 저희가 차용하고 있는 것은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일종의 워크숍 기법이기도 하고, 도메인 그 산출물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헥사고널 아키텍처로 곧 바로 이제 코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업들이 모여서 요구사항을 쉽게 뽑아내면서도 곧바로 이벤트 드리븐한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법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기존에 우리는 그 어떤 정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면 정보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다 DB에다가 고스란히 담을 것인가, 중복 없이, 그것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화, 즉 노멀라이제이션을 주된 우리가 설계 기법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갓 테이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뭐든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표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리될 때 분리를 하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갓 테이블, 갓 오브젝트들이 생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해되는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분리하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각자의 한정된 어떤 그 컴플렉시티를 한정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하게, 그러니까 모듈들을 기존에 우리가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연계하는 것도 기법이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런타임 상에 실행될 때 해당 디펜던시 앱 서비스가 기동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커플링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우리는 커플링을 디커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멀티 도메인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DDD의 본질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뭐 유비쿼터스 랭귀지도 이야기하고, 뭐 현업과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끌어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멀티 도메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차용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도메인 모델,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면서도 서로 간에 간섭 없이 중간에 엔티 커럽션 레이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엔티 커럽션 레이어를 두는 것이 비용을 더 낮추는 거죠.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중간에 갓 테이블을 두는 것보다. 그러니까 얘는 리팩토링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게 되고, 여러 시스템을 공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엔티 커럽션 레이어를 우리가 그냥 관리하는 비용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계의 비용을 낮추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본질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트랜잭션 모형에서도 기존의 하나의 단일 RDB에서 바라보던 ACD 트랜잭션을 약간 포기하는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갔을 때, 결국은 시스템 간에 루즈리 커플드하게 다른 시스템이 완전히 전체가 업데이트 않다 하더라도 코어 도메인,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와 서포팅 도메인, 약간은 나중에 복구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은 후선 처리의 업무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사상을 쭉 담고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 내에서는 당연히 기존에 우리가 설계하던 기법들, 그게 뭐 이런 RDB 기반의 ER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뭐 그런 기법들을 하기 전에, 그 더 큰 레벨에서 우리는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이벤트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 번 더 그려내는 그 과정을 하나 앞에다가 끼우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저희 회사가 계속 해왔던 거는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를 한 15년 정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BPM도 했었고요. UML 툴에서 뭐 모델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걸 쭉 해오던 회사인데, 저희가 보는 것은 기존의 접근보다 좀 더 라이트하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런 이벤트 스토밍을 한 결과, 그러니까 현업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요구사항을 여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훈련된 기법으로 디자인 레벨 이벤트 스토밍을 이렇게 그려내면, 그리고 바운드 컨텍스트를 뽑고 이렇게 뽑아내면, 이것을 실제 구현체로 매핑하는 그 패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그 패턴으로
기본적으로 코드를 가이드라인 코드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베이스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왜 개발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것을 지금 한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 강의를 쭉 해오던 그 이력이 있습니다. 강의를 해오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냥 어떤 단순히 고착화된 예제를 가지고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기법을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실제 도메인 모델에다가 적용할 때 그것을 잘 쉽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자나 현업들이 하기 위해서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그런 코드들,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쿠버네티스에 배포되는 그 운영 단계까지 갔을 때에 연결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카프카에 설정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쭉 한 번에 해당 타겟 도메인 모델에 대해 가지고 기본 골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것에서 교육용으로 처음에는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프로젝트에 만약에 이것이 적용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초기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실질적으로 뽑아내는 그러니까 모델링은 잘 알겠는데 모델링을 해서 그런 코드로 어떻게 얼라인 돼야 되고 실제로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카프카의 토픽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디테일하게 그룹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부터 쿠버네티스나 이스티오의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디테일을 이렇게 매핑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초기에는 학습의 용도로 쓰시게 될 거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나면 이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겠죠.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져서 그런 일종의 초기에 이제 그런 가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도구고요. 그런 다음에 기본 코드를 뽑아내고요. 기본 코드는 실행 코드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메시, 그러니까 아우터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 골격을 같이 뽑아주고요. 랭귀지를 나중에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을 추가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랭귀지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확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회사에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이제 데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모델을 이미 어느 정도는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건 디자인 레벨 이벤트 스토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문이 있고 배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을 이제 디자인 레벨에서 할 때는 중간에 먼저 이벤트부터 뽑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이 벌어지면 주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벤트부터 먼저 뽑겠죠.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shipped, 그 다음에 배송이 된다.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뽑게 되는 것이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이 주문은 커스터머 고객이 하겠죠. 사용자가 고객이 할 텐데 어떤 이 고객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커맨드를 붙일 거고 자동화돼서 시스템에 의해서 생기면 우리가 이 라일락스 스티커인 팔러시를 붙일 겁니다. 즉 이벤트에 뭔가 인풋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발생하기 위해서 뭔가 인풋이 있었을 건데 이 사실에 대한 인풋이 두 가지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커맨드는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 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팔러시라고 하는 건 기계적으로 항상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팔러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벤트에 대한 인풋을 그 다음으로 찾고 이 인풋이 사람에 의한 거면 앞에다가 액터를 붙여주면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참조하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그 위에 리드 모델도 붙여주겠죠. 예를 들면 프로덕트 서치 같은 거. 자, 이 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구체화될 때 이것이 CQRS로 구현될 수도 있고 컴포지트 UI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프 QL 같은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디자인 레벨로 갈 때 우리는 이제 이 어그리게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자나 DBA에 의해서 어그리게이시 이제 설계가 되겠죠. 어그리게이시라고 하는 건 여기에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다 담느냐를 우리는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그리게이트 루트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 속에는 이 어트리뷰트들이 우리가 선언이 돼야 되겠죠. 이 속에 우리가 예를 들면 주문을 받을 때 적어도 ID, 퀀티티, 커스터머 아이디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잘 저장되었을 때 이 어그리게이트에 의해서 주문이라고 하는 액션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잘 저장되고 난 후에 우리는 order place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행될 것이고 post persist 그러니까 이게 잘 저장된 후에 우리는 어게이트에 의해서 이벤트가 퍼블리시 되겠죠. 그것이 이 팔러시 다음으로 이어지는 팔러시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질 거고 그것에 의해서 shipping 쪽에는 이 두 개의 모델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오더 쪽에 있는 도메인 모델과 shipping에 있는 도메인 모델은 같은 유사한 아이디와 키 값을 갖고 있겠지만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자기의 요구사항에 한정된 필요성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컴플렉시티만 가지게끔 분리를 하면서도 여기는 스타트 딜리버리를 이벤트로 수신해서 여기서 자기의 일을 처리하고 다시 내 일에 대한 그래서 결과를 다시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이 기본적인 틀을 지금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이벤트 스토밍의 디자인 레벨 이벤트 스토밍 이전에는 우리가 빅픽처 이벤트 스토밍을 원래 하게 될 텐데요. 그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현업을 모시고 하는 그 단계가 있죠. 그 단계 제가 생략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기존의 빅픽처 이벤트 스토밍에서 바운디드 컨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어떤 생각으로 뽑았냐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질문 주시면 그것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디자인 레벨 이벤트 스토밍의 결과를 그냥 지금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좀 네. 될까요? 저 오도에서는 지금 아이디가 오도 아이디가 아이디라고 돼 있고 shipping 쪽에서는 네. 오도 아이디가 지금 같은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저렇게 다르게 가도 되는 건가요? 고의로 같은 내용이긴 한데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팀이 생각하는 그 네이밍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우리는 표준을 이제 안 가져가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런 표준을 우리가 강요하기보다는 그 팀마다 그냥 다르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포린키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은 이거는 그 표준을 갖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는 아이디로 그냥 됐고 여기는 내가 포린키이기 때문에 오더가 하나 더 붙은 겁니다. 사실. 내가 이거 이쪽 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우리가 쭉 한 다음에 코드 프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우리가 스프링붓을 일단 템플릿으로 제가 베이스 템플릿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버뷰로 전체를 아웃라인만 제가 먼저 잡을게요. 그래서 오더, 딜리버리 각 지금 바운디드 컨텍스트 별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일단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추가적인 게 몇 가지가 더 보이네요. 세 개나 보이나요? 세 개나. 지금 이 각 도메인에 대해서 두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각 두 개가 생겼고 프론트엔드도 같이 생성을 해줍니다. 프론트엔드는 지금은 Vue.js 템플릿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더와 딜리버리를 받아들일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컴포넌트로 구성된 UI를 만들어주는 정도 수준의 프론트엔드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으시겠죠. 이 프론트엔드는 컴포넌트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MVVM으로 이거 자체가 프로젝트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로 분리가 된다라고 치면 오더나 딜리버리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도 구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쪼개서 각자에 넣어주는 거는 지금 구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따라다니는 게 게이트웨이죠. 두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거 진입점을 하나로 통일해주는 게이트웨이를 기본적으로는 스프링 게이트웨이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소스에 보면 우리가 설정이 기본적으로 오더에 대해서는 요 루트로 가고 딜리버리에 대해서는 이 루트로 가라. 요 정도의 설정을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트 해준다. 여기서 또 질문이 있으시겠죠. 이거를 인그레스로 생성도 해줍니다. 원하면. 그러니까 이걸 난 스프링 게이트웨이 우리는 쓰기 싫다. 쿠버네티스인 인그레스를 쓰고 싶다. 그럼 인그레스 쪽에 디플로이먼트에 인그레스를 똑같은 그러니까 그 행위에 라우트 설정이 되어 있는 인그레스로 우리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에 한번 질문을 주신 게 그럼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증 절차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옵션을 주시면 IAM 서버의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한 기본 샘플로 된 IAM 서버를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에 스프링 게이트웨이와 궁합이 잘 맞죠. 스프링 게이트웨이의 그 게이트웨이와 설정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JWT 토큰 베이스에 인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해주게 돼요. 그럼 여기는 베이스 템플릿이고 여기는 이제 토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핑. 그래서 토핑을 위에다 얹는 거죠. 우리가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하고 싶다. 인그레스 적용하고 싶다. 자, 인그레스를 나는 쓰기 싫고 이스티오를 적용하고 싶다. 그럼 이스티오를 넣으면 됩니다. 이스티오를 넣으면 쿠버네티스에 이스티오 파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이스티오에 의해서 버추얼 서비스부터 해서 기본적인 데스티네이션 룰까지 적용된 걸로 생성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나리 매포까지 자동으로 완전히 하고 싶다. 그러면 아르고 CD와 연결된 이스티오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완전히 이제 아르고 CD, 아르고 롤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개입이 되면서 추가가 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 랭귀지별로 해서 우리가 프리퍼드 플랫폼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스프링 붓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그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랭귀지를 쓰고 싶고 여기 주문은 그 랭귀지를 쓰고 싶고 여기는 노드.js를 쓰고 싶다. 그러면 각 랭귀지별로 해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플레인 아키텍처 그러니까 DDD로 되어 있는 샘플들이 있어요. 그 샘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문은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자용으로 생성을 해주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제 고로 생성이 되죠. 고 언어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여기에 도커 파일을 보면 고를 컴파일할 수 있는 도커 파일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도커 파일부터 해서 쿠버네티스나 여러 가지 설정이나 컨피그레이션들을 이렇게 폴리글랏한 상황에서 맞추는 그 어떤 과정, 학습 과정, 그것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툴을 가지고 기본 틀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이 좀 그러니까 분석, 설계, 개발, 운영까지의 굉장히 많은 설정과 컨피그레이션들 디테일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가이드를 통해서 실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지금 막 그렸는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저희도 이 플랫폼이 계속 업그레이드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까 폴리글랏은 약간 저도 잘 안 해봐서 일단 스프링 붓으로 해서 제가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그것을 프로젝트 아이디로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는 한번 아이디를 한번 띄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코드를 Git에다가 커밋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된 파일들만 지금 제가 모델을 체인지했기 때문에 추가된 파일들이 이렇게 diff가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파일들이 추가가 됐다는 게 보이고 그것이 일단은 머지가 되어서 제가 아까 개발하던 원래 코드에 일단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발 툴을 요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아시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온라인에서 뜹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안에서 곧바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를 이 뒷단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띄워 드립니다. 근데 로컬 개발이 내가 편하다. 그럼 로컬 개발을 하시면 돼요. 로컬 툴에다가 대신에 이제 코드를 다운받고 머지하고 하는 거는 내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죠. 여기에 있으면 그런 거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부의 개발기를 만약에 연결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환경하고 같이 나중에 쿠버네티스 개발기에 대한 토큰만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그쪽 환경으로 연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생성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제가 오더 주문부터 한번 들어가서 컴파일을 해보죠. 주문에 대한 이제 이 속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맨날 쓰시는 클라우드에 관련된 도구들이 다 탑재가 되십니다. 도커, USDL, HTTP,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환경들이 들어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도커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틸리티는 추가를 해 놓으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서버가 뭐가 떠 있냐면은 카프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이 환경 자체 개발기 환경 속에. 그래서
카프카의 컨슈머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저걸 볼 겁니다. 토픽에 제가 이름을 뭘로 줬나요? 프로젝트 명이 연결이 되겠죠. shop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젝트 명이 토픽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 연계되어야 되는 서로 간에 펍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끼리 우리가 설계할 때 제일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벤트 타입별로 토픽을 정의하나요? 아니면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에 단일 토픽을 두나요? 단일 토픽을 두시는 게 맞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만 순서성이 지켜집니다. 우리가 이벤트 소싱 기법으로 가기 때문에 순서성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 데이터가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토픽으로 가는 것으로 컴플루언트에서도 가이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여기 토픽명은 단일 토픽명인 shop을 붙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기다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카프카 서버가 죽어 있네요. 다시 실행을 시켜놓고 다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아직 컴파일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여기 아무 메시지가 안 뜨는 것은 지금 대기 중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컨슈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고요. 네, 이제 올라왔네요. 자,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올라왔고요. 여기 제가 자,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 그 틀을 보니까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 리파지토리 패턴으로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에 코드를 잠시 보면 자, 어떤 랭귀지든 간에 어그리게이트 루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죠. 뭔가 객체로 만드는 게 좋다라고 그러죠. 엔터티로. 어그리게이트 루트는. 얘는 자바다 보니까 뭐 이런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뭐 JPA로 일단 돼 있습니다. 기본 생성은.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회사는 마이베티스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템플릿을 만들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엔터티 패턴을 구현하는 그 임플리멘테이션 기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JPA가 DDD를 위해서는 JPA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DDD 가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DDD에서는 그 어떤 한 줄도 JPA를 쓰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책에. 근데 사람들이 JPA를 쓰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베티스도 엔터티 패턴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ID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렇게 제너레이트 밸류 해주고 나머지 프로퍼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셋터 겟터 그냥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가 보입니까? On post persist. 그러니까 JPA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걸린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보면은 결국은 잘 주문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돼? order place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카프카로 송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메인 이벤트인 order place드라고 하는 게 잘 생성이 돼 있죠.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로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지금 포트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포트 넘버를 한번 확인을 할게요. 포트 넘버를 확인을 하니까 8081에 떠 있네요. 지금. 그죠? 자, 이건 로컬 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먼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쿠버네티스에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HTTP에 해가지고 8081 자, orders라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order repository라고 해서 자동으로 MVC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요거는 스프링 데이터 레스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매우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이걸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걸 선호하실 수도 있고 선호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를 1번으로 해서 그냥 주문을 한 건을 걸어볼게요. 그랬더니 주문이 잘 됐어요. 그래서 RESTful API가 여기 보면 하티우스 수준의 RESTful API가 잘 제너레이트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벌어지냐? 이 어그리게이트 패턴,
그러니까 어그리게이트와 그 리파지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카프카에 이게 잘 퍼블리시 됐는지 볼게요. 자, 카프카에 닫아져 버렸어요. 다시 토픽을 show라고 하고 아까 것까지 봐야 되니까 from beginning을 넣고 from beginning을 넣어서 봐야 되겠죠. 카프카에서. 자, 방금 제가 주문한 그 프로덕트 아이디를 1번으로 넣었죠. 그 건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문한 건을 더 해볼게요. QTY 개수를 10개로 해가지고 10개로 하고 커스터머 아이디가 장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넣어볼게요. 자, 그 커스텀 아이디 장진영이 퀀티티 10개로 해서 자, 이벤트가 이렇게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벤트 스토어에 그냥 쌓인 거겠죠.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하게 연계할 때는 결국 얘를 받아서 수신해서 다음 처리를 해주는 이제 컨슈머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이벤트를 그러면 이렇게 송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매핑이 필요합니다. 아까 토픽은 뭐고 이런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문해 보시면 주문에 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라이브러리는 차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채택한 이유는 뭐냐? 나중에 카프카를 쓸 수도 있고 카프카 아닌 걸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임플리멘테이션 레이어를 나눠 놓은 겁니다. 그것을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을 쓰게 되면 나중에 여기 프로바이더를 브로커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카프카 말고 다른 걸로 뭐 MQ를 쓴다든지, 뭐 액티브 MQ나 뭐 소닉 MQ를 쓴다든지 뭐 그런 그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뭐 카프카만 쓸 거야.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를 바꿔서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단일 토픽으로 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이 대화방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같은 토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나중에 레플리카로 확장될 때 내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자의 이름으로 된 그룹 아이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티셔닝을 할 때 이벤트를 같은 그 그룹끼리 받아서 이벤트를 나눠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확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스케일아웃을. 그렇기 때문에 그룹 아이디는 자기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주문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잘 뭘 했죠? 잘 이벤트를 퍼블리시 했으므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인 이 딜리버리 쪽을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오류가 하나 떴어요. 오류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류가 여기 왔더니 좀 안 보이네. 여기 자 템플릿을 만들다가 세미콜론을 추가를 하는 걸 빠뜨렸나 보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저장을 하고 shipping 쪽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shipping 쪽에 딜리버리죠. 딜리버리 쪽도 실행을 자, 지금은 개발기입니다. 둘 다 개발기이기 때문에 개발기 속에서 사람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이게 그 딜리버리가 올라오자마자 지금 두 건의 그 미처리된 그 주문건을 배송으로 자기는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하고 그 결과로 배송이 되었음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벤트 shipped를 지금 내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올라오면서 그죠? 그래서 쌓여있던 일들이 shipping은 서포팅 도메인이기 때문에 배송이 안 된다고 해서 주문이 안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문은 주문대로 막 받습니다. 그죠? 주문은 주문대로 얼마든지 받지만 배송이 지금처럼 살아있으면 곧바로 따라잡지만 배송이 아까처럼 죽어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라가면 다 따라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이벤트 스토어에 우리가 각 그룹별로 해서 오프셋이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성, 지금 하다못해 우리가 이벤트 타입별로 토픽을 잡아야 되나? 그룹 아이디가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인가? 이런 의사결정도 사실 쉽지 않은 의사결정일 수 있어요. 현장에 적용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도커라이징 해야 되죠. 그럼 각 플랫폼별로 해서 도커 파일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그 표준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도커 파일에 각 랭귀지별로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라이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커 파일의 형태가 일단은 제시가 되고,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는 더 최적화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속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속에서 우리가 바로 도커 빌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도커 빌드 D, 제 이름을 넣고 2021년 이렇게 자, 도커 빌드 하기 전에, 자, 이게 도커 파일을 저희가 이제 투페이지 도커 파일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최적화를 위해서 일단 그 패키징 작업 한번 해주고, 자, 이건 자동으로 안 해줘요. 이건 저희가 자동으로 안 하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 과정은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면 툴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툴로 안 해놓은 부분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 커맨드를 넣게끔, 대신에 커맨드를 위에서 가이드만 해줘요.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커맨드를 다른 UI로 뭐 이렇게 직접 하게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커 빌드를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는 사설 지금 사설 레지스트리로 연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도커 허브에다가 제가 올리게 한 다음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빌드한 태그했던 요 이름으로 올리면 되겠죠. 자, 요런 과정이 있죠. 자, 이 과정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 속에 kubectl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제너레이터를 같이 해주는 모든 폴더에 보면 kubernetis라고 하는 또 폴더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디플로이먼트 야물에 보면 여기에 이미지 부분이 네가 올린 그 이름으로 대체하도록 일단은 여기 이렇게 기본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이름이 뭔가요? 요거죠. 방금 푸시 됐으니까 요 부분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create f 해서 kubernetes 폴더에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해주면 되겠죠. kubectl create. 자, 지금 제가 이게 클러스터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됐다고 나오네요. 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방금 만든 오더가 지금 컨테이너인 creating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저희는 그 기본 개발기를 부착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 조직이 있어서 제가 로그인했을 때는 제 조직에 저희 기본 개발기가 매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가 각 팀별로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분리를 하거나 혹은 개발기 같은 경우는 각 유저별로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지금 보면은 네임스페이스에 보면 지금 4개 그냥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내 어카운트에 대한 그거가 그냥 바인딩이 그냥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은 디플로이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드가 아마 제대로 올라왔을 겁니다. 에러 이미지 풀 나왔는데 이것은 뭘까요? 이미지를 지금 못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도커 허브에 뭐 문제가 있거나 제가 아까 푸시를 했는데 안 올라갔거나 그럴 수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은 이름을 그냥 제대로 돌아가는 걸로 좀 바꿀게요. 자, 이건 뭐 그런 다음에 apply f. 자, 이게 이제 기본 흐름입니다. 기본 흐름이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 여기서 내가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했잖아요. 이제 운영 단계로 내가 갈 때 아까처럼 쿠버네티스에 저기 배포하는 부분에서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좀 그러면 여기를 복사해서 이제 두 번째 툴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갈 거예요. 쿠버네티스 디플로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툴이 있고 여기에 리버스로 여기다가 야물을 붙여 넣고 리버스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인그레스에서 서비스로 가고 디플로이먼트로 보통 가겠죠.
그래서 인그레스의 소스가 이렇게 파싱이 되어서 나오고, 자, 이거는 그 다음에 그 패스가 orders로 가고 deliveries로 가게 되고 각 서비스가 라우팅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그레스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거 터미널 오픈해서 여기 안에서 바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create ingress 하면 ingress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좀 뭐 오류가 뜨네요. 오류가 뜬 건지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reate. 네, create 됐죠. 서비스 create.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명령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명령어를 여기서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복사해서 내가 여기다가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아까 그 파일이잖아요. 결국은 이 야물 파일의 위치를 어디서든 액세스할 수 있는 URL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대로 어디에다가 그냥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객체들이 있겠죠. 나는 이건 뭐 디플로이먼트로 하기 싫다. 그래서 난 파드로 하고 싶어. 그러면 파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파드를 만들어서 나는 여기에 그냥 엔진엑스를 띄우고 싶다. 그럼 엔진엑스 띄우면 되는 거죠. 엔진엑스. 자, 그러면 그들끼리의 연결을 알아서 어떻게 바인딩해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 선에 의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애가 있고 연결이 안 되는 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가 지금 포트 넘버가 얘는 8090이다. 뭐 그러면 여기에 알아서 8090으로 타겟 포트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의 그 디테일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주로 이제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 툴을 언제 많이 쓰냐면은 이 객체들의 디테일을 학습할 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왼쪽에 보면 예를 들면 persistence 볼륨이 있다. 내가 이 볼륨을 어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persistence 볼륨을 내가 이거 붙이고 싶은데 이건 시크릿이네. persistence 볼륨을 내가 붙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 파일 시스템을 붙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파일 시스템을 하나 붙이고 액세스 모드를 어떻게 하고 자,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는 게 쉬우냐 이걸 가지고 배운 다음에 이걸 가져다가 내가 쓰는 게 쉬우냐 이게 학습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파일 시스템을 쓰고 그래서 여기에는 나는 실제 persistence 볼륨을 생성해주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프로비전 이게 GP2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 GP2로 그냥 넣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생성하면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면 되는 거예요. invalid 뭐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얘는 약간 포맷이 약간 뭐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분석해서 운영의 과정을 이렇게 쭉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리버스 여기 코드에 기도업스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야물을 우리가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이제 커밋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커밋을 이렇게 시키면 그거를 우리는 아르고 CD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해서 이제 기도업스로 여기에 이제 변경된 거를 곧바로 커밋을 시켜서 거기서 아르고 안에 있는 아르고와 부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거기까지 뭐 툴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넘어가 볼게요. 디테일한 거. 자, 지금 이제 질문을 주셔도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뻔히 나올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펍섬만 있는데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주문과 딜리버리가 있는데 여기 인벤토리가 있다고. 인벤토리 재고량을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인벤토리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기 하나가 추가됐고 인벤토리에 들어갈 게 뻔하죠. 인벤토리가 들어가고 타입은 자, 이 아이디는 그냥 상품 아이디라고 볼게요.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냥 롱으로 스톱 재고량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인벤토리 관리자가 있겠죠. 이걸 조금 더 채워보자면 인벤토리 관리자가 매니저가 있고 이 사람이 저 인벤토리에 뭔가 스톱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자기가 UI를 가지고 하겠죠. 관리자가 그죠? 이 정도일 거라는 거예요. 인벤토리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근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문이 잘 들어왔을 때 이 인벤토리 스톡을 일단 자동으로 줄여야 되겠죠.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팔로시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팔로시로. increase 스톡. 자, 팔로시로 이렇게 가거나 우리가 정책이 딜리버리 쉬프트 했을 때만 가야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떼고 그렇겠죠. 배송됐을 때만 간다면 이게 더 적합한 것 같네요. 자, 이거 여기까지는 펍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인벤토리를 주문받을 때 확인해야 된다. 재고량이 없으면 나는 주문 안 받게 만들고 싶다. 이건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거예요. 재고량이 없으면 절대 주문 받지 마라고 하는 게 아마존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 마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지금 막 신생 쇼핑몰이 있어요. 여기는 일단 주문 받고 봐. 나중에 안 돼서 손해 보더라도 많이 팔고 회원 유치하고 보자. 그런 경우에는 이거 확인 안 할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아마존 정책이라고 보면 이 인벤토리를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참고를 해야 된다. 언제? 주문을 받을 때. 그래서 커맨드일 때로 연결을 하면 리퀘스트 리스폰스 라인이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다른 피보탈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보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해서 이런 그 인터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의 연결을 다른 뷰로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의 뷰에서 보는 게 더 낫다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 안에서도 이게 디자인 레벨 이벤트 스토밍에 보면 이걸 색상을 다른 걸 줘서 이걸 펍섭인지 리퀘스트 리스폰스인지 그렇게 두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주고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면 페인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이걸 매핑 시켜주는 코드를 우리가 제너레이트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오더 소스에 주문 쪽에 보면 이거 지금 제가 커스텀 템플릿을 해가지고 스프링으로 바꿔야 되겠다. 주문 쪽에 자, 주문 쪽에 보면 주문을 하는 그 순간에 프리퍼시스트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프리퍼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커맨드 패턴에서 포스트가 벌어지기 직전, 지금 아까 그 우리가 오더라고 하는 게 포스트거든요. 포스트가 벌어지기 직전에 여기 보면 페인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값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기본 샘플 코드가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돼 있어요. 보면 여기 인벤토리 가지고 지금 잘 안 보시는데 화면이 작아서 그 부분이 나오고 이걸 위한 골격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페인 클라이언트의 껍데기가 있어야 돼요. 엑스터널 객체에 대한. 자, 이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보면 자, 인벤토리 쪽을 호출하는 페인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우리가 레스트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로 빼는 게 훨씬 더 고급진 거죠. 그래야 헥사고널 아키텍처죠. 그래서 여기 이제 get 메서드로 해서 값을 가져와, 인벤토리에 있는 값을 가져와, 이렇게 기본적인 껍데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리퀘스트 리스폰스에서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은 지금 여기 이 실선이라고 하는 거는 커플링이 높은 것을 암시합니다. 커플링이 높다는 이야기는 이 서비스가 죽어 있으면 주문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킷 브레이킹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를 ON을 시키면 여기에 옵션에 서킷 브레이커 옵션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할 때 여기 보면은 페인 클라이언트 쪽에 히스트릭스가 자동으로 적용되게끔 이렇게 옵션이 이네이블링이 된다. 자,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저 코드 라인상에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없어도 그냥 폴트 톨러런트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더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문이 되기는 안 할 거예요. 인벤토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인벤토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주문이 뺑뺑이는 안 돌겠지만, 그러니까 곧바로 고객한테 지금 주문 받을 수 없습니다. 튕겨버리고. 그렇지만 인벤토리가 회복되는 동안 주문을 못 받는 건 여전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폴백을 해야죠. 폴백.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옵션인 폴백 처리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폴백 처리를 한다는 거는 이 주문을 받을 때 주문을 받는 당시에 인벤토리를 호출했는데 그 인벤토리에 값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가짜 객체를 가짜 임플리멘테이션까지 아까 요 두 개만 있었죠. 여기에 인풀이 하나 더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 인벤토리를 가짜 인벤토리 그냥 껍데기만 뱉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스톡을 뭐 기본적으로 한 개 정도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리턴을 폴백 기본 정책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폴백 부분이 이렇게 알아서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 폴백과 서킷 브레이킹은 스프링을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고 이스티어에 있는 리츠라이나 서킷 브레이킹하는 데스티네이션 룰에서 구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스티어 옵션을 키면 이스티어용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에 꼭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모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폴트 톨러런트한 설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인풋이 되어서 특정 타겟의 모델에 우리는 그 샘플링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아까 네. 코딩 쪽에서 자동으로 된 거를 보면 지금 재고 확인하는 게 프로덕트 아이디에 대한 재고 확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모도의 아이디는 그냥 순번이에요. PK 순번이고 그렇죠. 인벤토리에도 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넘겨줘서 우리는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저기에는 지금 오더에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넘겨야 되고 인벤토리에는 아이디라는 놈을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연결고리는 어디에 세팅이 돼요? 어떻게 그거는 코드에서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거는 자동으로 수정해야 돼. 네. 그러니까 얘를 내가 코딩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샘플이에요. 좀 되나 모르겠어요. 편집이 되네요. 요거는 그냥 진짜 저거. 자, 여기 나오잖아요. 매핑 밸류 니디드 들어있잖아요. 뭘 할 건지는 자기가 해줘야 돼요. get product id를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얻어낸 인벤토리의 get 스톡이 혹은 1보다 작으면 혹은 QTY 지금 현재 주문하고자 하는 양에 못 미치면 여기는 우리는 throw new runtime exception을 그냥 이렇게 받는 것보다 저희가 가이드라인 드린다면 이제 HTTP를 포장할 수 있는 exception을 뱉으면 더 좋겠죠. 여기다가 이제 out of stop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은 개발자가 해줘야죠. 지금까지 해주지는 못합니다. 해주지도 못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사실은 지금 단위별이긴 한데 이게 표준화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이쪽 영역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걸 명확히 알려면 정말 그걸 관리하는 개발자한테 계속 커뮤니케이션 물론 커뮤니케이션 계속 맞아요. 하겠지만 맞아요.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지만 네.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표준 없이 각자 모듈에서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설명도 다 각자 알아야 되는데 모델의 표준화를 정확히 해놔야지만 뭔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뭔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자, 모델이 이제 중앙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는 모델을 표준화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만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 이벤트는 이걸 퍼블리시하는 쪽의 유비쿼터스 랭귀지로 그냥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벤트라고 하는 명칭이야말로 이것은 내가 한번 정하면 못 바꿔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대한 거는 우리는 API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쓰는 쪽은 엔티 커럽션 레이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영어로 누가 말을 했든 일본어로 말을 했든 답답한 쪽, 내가 다운스트림 쪽에서 그것을 엔티 커럽션에서 가져가는 건 다운스트림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종의 그러한 표준화의 버든이 중앙집중화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 쪽, 즉 오더 플레이스드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벤토리는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필드는 딱 프로덕트 아이디밖에 없어요. 그리고 QTY 두 개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어요. 나중에 이벤트의 속성이 뭐 수백 개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기존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필드를 다 이해하고 정교하게
이해하면서 서로 간에 합의를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면, 여기는 내가 이것을 수신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나에게 필요한 관심 있는 필드와 그 포맷만 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결국 줄인다는 이야기지, 아무런 약속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아까 샘플로 하셨을 때 오더 실행해놓고 딜리버리 쪽에 서버가 죽었고 다시 실행했을 때 데이터가 안 들어왔던 게 쑥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만약 서버가 죽어 있으면 데이터 흐름대로 서버를 잘 맞춰서 순서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정해진 순서 없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 없이 어차피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살릴 거예요. 알아서 살릴 거고, 우리가 이벤트의 타입이 있고 그 속에는 코릴레이션 키라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문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주문 건에 해당하는 시프트인지가 여기 있잖아요. 오더 아이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주문 취소가 나중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오더 캔슬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배송도 해당 건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볼게요. 오더 캔슬드. 그러면 여기 올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코릴레이션 키, 이미 나는 배송을 하고 있는 키가 있다면 이 키에 맞는 걸 나는 캔슬 쉽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 그냥 크리에이션 될 때는 그런 게 없지만, 두 번째 각 값에 대해서 해당 아이디가 어디로 엮어져 있는가에 대한 건 우리가 코릴레이션 키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캔슬 될 때도 내 주문 아이디는 같이 뱉어졌어야 되고, 이 캔슬 딜리버리라고 하는 놈은 해당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코릴레이션 키. 그거는 가이드를 다 드리게 돼 있어요. 조금 더 구체화되게 설명을 드리자면, 캔슬이 만약에 벌어졌다고 하면 여기 이제 그 딜리버리에 우리는 팔러시 핸들러라고 하는 쪽이 이벤트를 리스닝하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러시를 결국 핸들링한다 그 뜻이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샘플 코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Whenever order cancelled. 이게 이제 기본 그 명칭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오더가 캔슬 될 때마다 캔슬 딜리버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고, 여기 보면은 shipp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요 부분이 shipping 리파지토리에서 find by order ID 해서 지금 받아온 그 order canceled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order canceled에 get order ID로 내 걸 찾은 다음에 if present해서 해당 딜리버리 건을 자, 제가 아이디를 안 열고 지금 여기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아이디에서 하면 이게 다 이제 어시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훨씬 편하게 하시던데. 이런 코드는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다 드려요. 여기 직접 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여기 샘플 코드로 요거까지 포함해서 넣게끔 할 수도 있고요. 오더하기 위한 화면은 어떻게 나와요? 화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Vue.js로 이제 제너레이트를 해주게 되는데요. 아까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그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npm,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걸로 돼 있죠. Node.js로 되신 거예요. npm 빌드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코드 컴파일 중이니까 코드 수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들어있는 어그리게이트별로 해서 UI를 뷰 컴포넌트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문이다 그러면 주문을 입력받을 기본적인 폼을 이렇게 만들죠. CRUD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카드에 이렇게 배치해서
뭐 삭제도 하고 뭐 추가도 하는 그런 기본적인 CRUD를 그런 머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 기반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뷰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더가 있고 항상 매니저가 같이 따라다니고요. 그러니까 오더 주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엔터티죠. 그다음에 프로덕트 서치. 프로덕트 서치 같은 경우는 CQRS로 만들어져 있는 CQRS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프로덕트 서치에 해당하는 건 이제 테이블로 그냥 구성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CQRS를 빠뜨리고 제가 설명을 했네요. 이 컴파일 중에 말씀 CQRS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여기서 통합적으로 예를 들면 주문 내역과 배송 상태 이걸 같이 한 번에 줘야 하는 조인 쿼리 없이 한 번에 줘야 하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CQRS에서 이걸 수집 전략을 보통 이제 세워야 되죠. 수집. 그러니까 CQRS는 받아쓰기죠. 받아쓰기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조회할 때 빨리 조회 리턴해주기 위해서 받아쓰기를 하는 놈을 하나 만드는 게 CQRS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받아쓰기 해놓은 결과 딜리버리 스테이터스를 여기다 담고 지금 주문의 프로덕트 아이디를 여기다가 출력하고 그다음에 그 주문 상태도 같이 뿌리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재고도 같이 뿌리자. 뭐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3개에 걸쳐진 걸 다 지금 출력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에 create when 언제 생성할 거냐 그러면 이게 주문이 발생할 때 이 뷰도 그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수집을 해올 거냐 이때 생성할 거고 그 다음에 배송될 때는 딜리버리 상태를 나는 배송되었음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직접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rder status는 여기 바뀌는 shift 됐을 때는 바뀌는 게 없네요. 자, 그런 다음에 where 절이 걸려야 되죠. 어디에 어느 걸 바꿀 거냐. id가 shift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order id가 그 값이니까 이렇게 세팅하는 게 맞죠. where 절을 걸어서. 그래서 CQRS 전략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대로 된 CQRS는 알아서 CQRS를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핸들러가 생깁니다. 오더 쪽에 소스 코드 안에 숍에 해당하는 여기 이제 그 프로덕트 서치 뷰 핸들러라고 해서 여기에 알아서 수집 전략대로 아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자기도 한 건을 복제본을 만들고 그죠? 복제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shift 배송이 됐을 때는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찾아서 아까 제가 코딩하던 거 똑같이 생겼네요. if present 해당 건에 대해서 배송 출발함으로 바꾸게끔 이렇게 코드를 기본 제너레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된다는 거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여기 컴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도 npm run 자, CQRS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 CQRS 전략대로 해서 또 UI에서 저 CQRS 뷰대로 해가지고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기반해서 이렇게 기본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요거의 디자인이 당연히 지금 실제 쓰는 디자인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속에 보면은 AJAX 코드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참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기본으로 AJAX 이걸 써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티우스 베이스의 API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해서 입력 수정 삭제하는 AJAX 코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코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라우터 JS에 보면 메인 JS인가요? 여기에 기본 API 백엔드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도메인 네임으로 대셔야겠죠. API 서버가 들어가는 도메인 네임으로 바뀌든지 혹은 전체적으로 인그레스로 구성시켜서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엮어주든지 그런 거는 직접 하시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가 그 사이에 아마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80으로 아마 UI를 저희는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들어가 보면 마이 앱 해서 앞서 만들어 놨던 그 숍에 왼쪽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꼬였나 봐요.
왼쪽에 원래 메뉴가 나옵니다. 지금 전에 한번 보셨을 텐데 여기에 이제 그 두 개의 메뉴가 나오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게끔 지금 지금 안 돼요. 지금 방금 제너레이트한 거는 뭔가 깨진 거예요. 아마 요거 생성해서 하는 거는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깨져 있어요. 아, 이거 찾아야 되니까 UI는 뭐 생성됩니다. 뭐 이쁘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리액트로 만들거나 그리고 아까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로 만들어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그 코드가 일단은 한 벌이 완전히 빠르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천천히 해주시고요. 제가 UI 혹시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있는지 보고 있을게요. 주문할 때 재고를 확인하려면 예. API 호출해서 그런 재고 가지고 와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재고를 막 여러 번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를 설정을 할 때 서킷 브레이커에 이건 좀 다른 모델이라서 아까 이렇게 보였죠. 서킷 브레이커 먼저 서킷 브레이커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에 뭔가 한도를 주고 싶다는 거죠. 요청에 우리가 서킷 브레이킹의 기본적인 스프링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여기에 임계값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500ms가 넘어가게끔 이 반응이 없는데도 요청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임계점을 우리는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임계점을 주는 게 이 그 시간 베이스로 줄 수도 있고, 프레임의 기능마다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대기자 리스트 뭐 10개 이상의 동시 스레드가 기다리고 있다면은 얘는 집어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서킷 브레이커의 기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 모델 내에서 세팅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제너레이트 해주는 것까지만 해줍니다. 그러면 DB는 하나로 쓰고 저렇게 앞에 어플리케이션 하나는 DB는 하나로 쓰고, 그러니까 DB를 하나를 쓴다는 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DB 서버를 하나를 두겠다는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스키마는 각자가 나누도록 하는 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고요. DB 서버를 하나로 두는 거는 뭐 관리 편의상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이게 팀마다 어떤 팀은 그냥 나는 MySQL 쓰고 싶고 어디는 그냥 몽고DB 쓰고 싶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DB를 일단 하러 간다는 것 전제 자체가 안 되죠. 이제 그러한 폴리글랏 퍼시스턴스의 장점을 얻고 싶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추가된 마이크로 서비스가
파이썬으로 된 텐서플로우 쓴다. 그러면 DB를 어떤 뭐 몽고DB를 쓰고 싶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은 당연히 분리를 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가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파시키는 게 맞죠. 파워 시스템의 경우에는 뭐 실시간성 이런 필요할 그렇죠. 집계가 필요하죠. 그런 거는 CQRS를 추천을 드리죠. CQRS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그 값을 얘는 복제본을 아예 받아쓰기를 항상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리 많은 막대한 접속이 있어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시보드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EIP 포탈 같은 그런 거는 CQRS를 즐겨 쓰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CQRS로 이런 수집 전략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언제 어떻게 나는 업데이트 받아쓰기 할 거야를 세팅해 놓으면 아무리 API가 많이 접근해도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쟤는 실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수집이? 실시간은 아니죠. 원래 약간 레이턴시는 있죠. 얘도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얘도 보내주는 카프가 거예요? 수신해서 하는 거예요. 각자 만들어 각자 그러니까 이 리드 모델이라는 건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를 내 로컬 카피를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내 로컬 카피가 많아지면 뭐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이 오더가 올 때 내가 이렇게 API를 통해서 액세스 할 거냐. 단건에 대해서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단건에 대해서는 내가 리드 모델을 가져가는 내 로컬 카피를 만드는 게 맞아요. 맞는데 로컬 카피의 단점은 뭘까요? 데이터 이중화예요. 데이터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데이터 액세스용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DB 커넥션을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2개씩 열고 접근하는 방법도 추천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어느 거에 대해서 공통성이 매우 높은, 예를 들면 사용자 인증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면 싱글 데이터베이스처럼 그 안에 막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한정된 그 정책에 의해서 그거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면 그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리드 only예요. 그러니까 두 스키마를 내가 접근한다 그러면 내가 라이트 권한과 리드 둘 다를 가지는 거는 내 로컬 데이터베이스 하나라고 정책을 가져가시면 그냥 편합니다. 하나고 내가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로컬 카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공통성이야.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에 다 전파돼야 돼. 인증 정보처럼. 그런 거는 중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의 커넥션을 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커넥션은 리드 only일 것이다. 질문의 의지가 아마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각각의 애들을 이기종 DB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서비스 오더나 주문이나 뭐 이런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다른 DB로 다 세팅해놓고 그런데 관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통합 뭐 대시보드에서는 한 화면에 다 보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API도 다 받아서 뿌려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면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얘만 따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얘만. 별도로 하나 또 이거 대시보드 해가지고 그냥 하나 만드는 거예요. 복제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리드 올리고. 그럼 그 운영 관점에서 저렇게 세분화할수록 필요한 소스가 많아지는 개발자.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를 확장하기 위함이지 개발자 숫자를 제한적으로 두고 성능을 높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지금 회사가 잘 돼요. 개발자를 아무리 뽑아도 성능이 이렇게 쭉 리니어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개발자는 내가 더 뽑겠다는 한 가정하에 성능이 개발자를 투여했는데도 성능이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걸 막기 위한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지 이걸 써서 성능이 지금 제한된 리소스에서 좋아진 데 아니죠.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디벨로퍼 스케일러빌리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만큼 확장이 돼야 돼요. 개발 팀이 확장돼요. 저희가 MSA를 하는 환경에 개발자를 만약에 실제로
개발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이거에 경험이 있는 개발자가 와야 되거나 그래야 되거나 이런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걸 안 하려고 원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팀을 신규로 뽑았어요. 뭐 할 줄 알아? 뭐라 그래? 파이썬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럼 파이썬으로 해. 대신에 요 안에서 놀아. 그게 이제 DDD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카프카를 수신하는 건 알아야 돼요. 수신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것만 유지를 해. 그래서 원래는 개발자한테 뭔가 더 요구할 건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 공통팀에서 아까처럼 아우터 아키텍처에서 전체적인 걸 가져가는 변화된 기법에 대한 거는 그 공통팀에서 갖고 가는 거고 각 단위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팀에서 특별히 배울 거는 없죠.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오더, 십, 인벤토리 각각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둘 수도 있는 거고 저 세 개를 하나 합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둘 수도 우리가 있나요? 여기서는 이 블록이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 이 블록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하나의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는 하나 이상의 어그리게이트를 두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냐? 어그리게이트는 뭐고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뭐냐? 어그리게이트는 나중에 원자적 단위라고 합니다. 얘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원소적 단위가 어그리게이트예요. 그럼 어그리게이트는 어떻게 디파인하냐면 얘는 더 이상 애시드 트랜잭션으로 더 이상 쪼개버리면 안 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은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허용되지 않는 애시드 트랜잭션을 무조건 묶여야 되는 대상은 우리가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블록으로 묶게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속은 더 이상 현업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도 못 쪼갭니다라고 DBA가 선언해 놓은 블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노란색은. 그러니까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건 얘는 다 쪼개진 상태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쪼개니까 너무 힘드네. 운영상의 비용이 너무 들어. 그러면 우리는 오더와 쉽을 안 나눌 거야. 지금 이동이 지금 아까부터 안 되네요. 오더와 쉽을 안 나누고 이걸 하나로 갈 거야. 하나로. 한동안은. 하나로 가다가 그러니까 오더 안에 어그리게이시 두 개가 들어있는 상황이다가 나중에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의미적으로 이게 코어와 서포팅부터 원래는 쪼개는 거예요. 두 개부터 쪼개는 거예요. 왜 두 개부터 쪼개냐면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매우 안정성이 중요한 영역과 뭔가 비즈니스 챌린지가 있는 쪽이 있어요. 챌린지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빠르게 뭔가 시장에다가 진출하고 싶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경계로 나누는 거예요. 안정성도 추구하면서 신규 새로운 기회 창출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을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원래는 처음에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부터 쪼갠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그린필드 프로젝트를 하면은 5개, 6개 뭐 이모님이 정해주시기도 하고 10개로 정해주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서서히 그 상황이 생길 때 쪼개는 것을 원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그걸 원래는 가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디컴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첩도 허용해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중첩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는 오더 기능과 shipping 기능이 있는데 애매한 거예요. 내가 봤더니 주문 기능도 살짝 포괄하면서 배송 기능도 살짝 포괄해야 되는 게 기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에도 걸치고 저기에도 걸치고 심지어 그것까지 허용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하냐면은 지금 빨리 뭔가 출시를 하는데 페르소나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특정 유저의 그룹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이 사용자를 빨리 기회 창출을 하면 우리 회사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만들면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봤더니 우리가 이 팀들을 만나서 기존에 DB에 뭐가 있어요? 막 물어봤더니 주문에 찔끔 반쯤 갖고 있고 쉬핑에 반쯤 갖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쉬핑과 오더와 쉬핑 쪽에 두 개 모델을 혼합한 지금 우리가 빨리 딜리버리를 하고 싶은 서비스에 맞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그리게이션을 만든 후 그걸 이쪽에서 수집하고 이쪽에 수집해서 바로 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데이터가 너무 중복되면 그때 리팩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추구하는 거는 그냥 단지 스피드예요. 스피드와 확장을 했는데 기존 팀하고 커뮤니케이션 벌어지는 걸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 이게 진출해서 팔린다, 셀러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리팩토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아키텍처는 리팩토링 퍼스트였어요. 미래에 우리가 계속 안정되게 기술 부채를 줄이자라고 하는 어프로치가 기존의 어프로치라고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어프로치는 무조건 타임 투 마켓입니다. 타임 투 마켓에 시장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이 순서예요. 그래서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 포커스라고 봅니다. 지금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것에 당장 포커스를 두고 그 요구사항에만 한정시켜서 빨리 만들고, 기존의 개발자가 쓸 줄 아는 랭귀지를 무조건 쓰고 출시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만든 후에 시장이 밸리데이션 되면, 커스터머가 밸리데이션 되고 난 후 리팩토링. 궁금한 건요. 말씀 이해되는데, 일단은 급해서 오더 10 그다음에 인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시돼서 막 쓰다 보니까 성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더하고 10을 합치고 싶어요. 그다음 합쳐서 리팩팅을 하면 기존에 오더를 바라보던 놈하고 10을 바라보는 놈들에 대한 수정사항들이 발생하잖아요. 예, 예. 그 코스트는 많이 안 드나요?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쪼개놓은 것들을 합치는 건 사실 쉽죠. 왜 쉽냐면은 그게 이제 로컬 콜로만 우리가 헥사고널 아키텍처로 되어 있었다면, 기존에 카프카를 괜히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우리가 프로바이더 부분만 로컬 객체로 호출하게끔 우리는 그 부분만 대체할 거기 때문에 이미 떨어져 있는 걸 합치는 건 쉬울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 각자가 적어도 어그리게이트 패턴도 안 쓰고 그냥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떼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 반대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합치는 건 쉬운데 나누는 건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 때부터 객체지향적으로 안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JPA를 가능한 쓰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거든요. JPA로 만들어 놓으면 장점은 딱 그거예요. 나중에도 떼기 쉽다. 만약에 그린필드 프로젝트다, 기존 레가시가 IBETIS가 아니다라고 하면 가능한 JPA를 쓰면 좋죠.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오드라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예. 10이라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어그리게이트 그걸 중심으로 오드에 있는 거랑 10에는 같이 쓰고 싶어서 그 오드 10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요 관점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능을 갖다 쓰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지만 그 API 기반으로 저희가 다 인터페이스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API를 갖다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PI를 쓰는 거는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일 때는 API를 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싱크 API,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약간 100% 아마 전달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빠를 것 저는 같은데. 모른다고 보시면 우리가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우리가 문제는 이게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맨날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지다가 계속 꼬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그냥 바로 찌르는 거예요. API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근데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는, 그러니까 내부적 커뮤니케이션끼리는 그거는 이 링크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돼요. 링크가 많아진다는 게 API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건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브라우저 단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이 세 개의 링크는 API를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를 제외한 내부끼리의 커뮤니케이션에 API를 매니징하는 거는 약간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싱크 API라는 걸 대신 쓸 거예요. 이걸 쓴다는 거는 API를 각자 다 디파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톡에다 모아놓고 내가 할 말을 하면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듣는 것과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연동을 시킬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HTTP 리퀘스트,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은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걸 제공하지만 이 약속이 매우 정교해야 된다. 약속을 약간이라도 어기면,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대상끼리 n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n 곱하기 n의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커플링이 높아요. 커플링이 높고 가장 나쁜 거는 이게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그래서 비동기 메시징을 쓰면 하나가 죽어 있어도 나중에 주워다가 하게 되고, 각자는 필요한 만큼 여기에서 그러니까 약속을, 그 중요한 데이터를 신고하는 쪽만 내가 이렇게 신고할래라고 하면 받아가는 쪽이 알아서 받아가기 때문에 각자와 서로 간에 약속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신고의 내용은 일종의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서 받아갈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행 프로세스가 죽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코어 도메인에, 예를 들면 주문은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디테일하게 어떻게 연동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단점을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get 했어요. get이 또 다른 걸 또 호출해요. 또 막 호출해요. 얘가 막 아까 질문 주신 건 바빠져요. 그 핫스팟이 된다. 얘가 죽을 똥말똥 하는 거예요. 이게 멀티 스레드로 돼 있으면 메모리를 다 잡아먹고 옆에 기다리고 있는 놈까지 메모리 잡아먹고 스레드에 쌓여 있으니까 같이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 걸 하죠. 요즘 뭐 코로나 등록할 때도 나왔죠.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서킷 브레이커를 중간에 둬서, 그죠? 두꺼비 집을 두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좀 나쁘다 싶으면 미리 fail fast 그냥 댁에 계시다가 오세요. 여기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읽기의 이야기였고 쓰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쓰기 할 때는 내가 커밋을 해서 여기까지 커밋을 했어요. 어차피 뭐 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가 쓰기를 해서 여기까지 썼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를 해야 돼요. 근데 요때 죽은 거예요. 요때 죽었다면 여기 커밋 돼버린 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롯병 못 하죠. 커밋 돼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쓰는 게 투 페이즈 커밋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로 이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진영 뭐 새우깡 10개를 뭐 국민카드로 뭐 몇 번 국민카드로 할게 해가지고 쭉 보내서 이때는 된 거예요. 이때는 됐어. 이때는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다른 데서 해서 한도 초과가 되는 상태고 그 사이에 딱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 커밋을 하러 쭉 들어왔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커스예요. 서커스. 그러니까 투핏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서커스였어요. 된다는 보장이 원래 없는 거였어요. 운 좋게 되기를 기대하는 메커니즘이었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분산 아키텍처에다가 적용을 하면 불특정 다수의 유저를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것은 메모리를 긴 시간 동안 롱 트랜잭션을 한 스레드에서 잡기 때문에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고, 예를 들면 주문을 우리가 시간당 1000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정해놓고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스케일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구현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무조건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을 쓰게 돼 있어요. 뭐냐면 주문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이게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쓰기에서. 그래서 중간에 큐가 있어야 돼요. 큐. 아까 얘기한 이벤트 스토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주문 들어왔다가 걸어놓고 시간 날 때 네가 다음 거 처리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트랜잭션만 먼저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내가 물어봐야 될 것만 적어놓으면 되지. 내 내부에서 처리하는 걸 그때 꼭 처리해야만 내가 고객님한테 주문됐습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캐시어가 주문 뭐죠? 받아놓고 내부 사정은 내가 처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사정상 이 주문을 못 받겠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발생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고객한테 콜백 해준다. 기존에는 결과를 한꺼번에 내려고 했어요. 고객이 예를 들면 식당에 왔는데 김치찌개 주세요. 그러면 캐시어가 김치찌개를 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푸드 코트에 가면 주문을 받으면 내가 티켓을 받아놓고 한참 있다가 띵동하면 내가 그냥 받아오는 것과 같아요. 그 이후에 절차는 어싱크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팀이 각자의 DB를 가지면서도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만 내가 신고해주면 돼요. 어디다가? 단톡방에다가 내가 주문 들어왔다고 알려주면 여기에 관심 있는 자들이 알아서 리액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렌지색 스티커, 이벤트 스토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스티커는 이 이벤트라고 하는 이 오렌지색 스티커고, 두 번째는 이 팔럿이라고 하는 이 라일락색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주문팀은 내가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를 내장부에 잘 보관하고, 이 장부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선에 있는 건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딱 가려놓고 각자가 이 단톡방만 봐도 자기 데이터를 다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자, 이 상품팀은 내가 필요한 것만 나는 관리를 해요. 아이템, 스토어. 배송팀은 나는 어디에 몇 개 주문에 배송해야 되는지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멀티 모델. 각자가 자기 데이터베이스만 기입을 하지만 내가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서로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자가 수신도 할 수 있고 퍼블리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데이터를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는 다 수집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벤트 스토어에는 이렇게 오프셋이라고 해서 각 팀이 어디까지 수신했는지를 이 카프카가 오프셋 관리를 해요. 그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송팀이 나중에 찾아와도 네가 어디까지 받아갔으니 그 다음 거 받아가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자가 자기 관점의 데이터는 동일한 관점으로 뭔가 그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없지만 공유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중간에 이벤트 스토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위에 이벤트 스토어가 카프카로 됐을 건데 큐가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 개일 경우 이렇게 이제 어싱크 방식으로 들어오면 순서가 필요한데 순서가 꼬일. 그래서 토픽은 하나로 가야 돼요. 토픽을 그래서 하나로 가고요. 하나로요? 네, 하나로 가고. 하나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는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는 하나의 토픽. 단톡방 하나만 가져가는 그렇죠. 거예요. 토픽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죠. 여러 개 단톡방을 해도 속도 때문에 여러 개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만 줘야 된다. 하나만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신규 팀이 나중에 합류해도 기존의 스토어의 값을 가지고 나는 누가 홍길동이 TV를 막 사고 있네, 가전제품 막 사네, 뭐 결혼했나 보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전자제품 추가로 추천할 수 있고, 아무개는 막 캠핑에 빠졌네 해서 선호도 수집을 자기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피처, 유저 시나리오에 한정되고 최적화된 모델을 다루기 때문에 각 모델들은 매우 빠르게 출시할 수 있고 도메인 모델에 대한 컴플렉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가요. 그러면서도 개발팀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 그거 하기 위해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아까 CQRS를 통해서 받아쓰기 하는 거죠. 이렇게 각 칼럼이 언제 바뀌어야 되냐, 요거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니까 나는 이 대시보드는 항상 이 원천을 내가 굳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복제본을 리턴해주는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스티커들을 얘는 이제 인스턴스 레벨로 본 거고,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벤트 스토밍 할 때 이그젬플 매핑이라고 해서 내가 좀 한 번에 이벤트 스토밍이 잘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이그젬플 매핑을 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떤 값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핑 한번 한 다음에 이거를 쭉 옮겨 놓으면 아까 그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훈련할 때 이그젬플 매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이 한꺼번에 안 나올 때는 그건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한 번에 해야 돼. 일반화를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이렇게 한번 거쳐갔다가 하는 것도 방법. 저게 어쨌든 시작점은 시발점은 주문팀에서 상품팀이고 배송팀으로 단톡방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카프카라는 걸로 단톡방식으로 하는데 주문팀에서 상품팀이 너네 가능해, 배송팀이 가능해를 사전 체크를 하는 거는 어쨌든 그거는 약간 네, 리퀘스트 레스폰스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 로컬 카피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제가 설명을 빠뜨리고 갔는데, 자, 내가 배송 상태를 자주 고객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문팀 입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맨날 짜장면 어디까지 왔어요? 맨날 대답할 때 배송팀한테 API 콜 해가지고 하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배송이 되었다라고 할 때 나도 내 거에다 그냥 바꿔놓는 거야. 스테이트 딜리버리 스타트. 내가 자주 참조해야 되는 거는 그냥 내 로컬리티로 그냥 바꿔놓는 게 속편해. 그러니까 키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남에 있는 데이터지만 원천이 저기지만 저걸 내가 자주 써야 돼. 그러면 내가 받아쓰기 해놓는 게 좋다는 거야. 선생님이 뭐 오늘 당번은 누구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할 때 내가 당번은 아니지만 당번이 누구네? 라고 나도 어디다 기록해 놓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모든 왜 단톡방이냐? 모두에게 다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라는 거는 내가 자주 참조하는 것도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받아쓰기는 배송팀이 뭔가 카프카에 달리고 그렇죠. 그거를 주문팀이 받아서 쓰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상태가 또 동기화는 항상 동기화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API를 콜 해가지고 오는 거는 가끔씩 벌어지고 단건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벌어지고 단건인 경우. 근데 내가 항상 참조해야 되고 단건인 경우에는 로컬 카피를 두거나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공통 데이터다, 유저 데이터다. 그거는 맨날 참조해야 된다. 그거는 DB를 아예 열어놓은 DB를 두 개의 커넥션을 물어서 리드 온리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뷰를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뷰를 준다는 거죠. 뷰를 주거나 뭐 캐시를 두거나 하기도 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메모리를 가능한 안 쓰는 방법을 추천하니까 그 뷰를 주는 거는 원칙에는 유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미니 서비스라고 해서 DB만 가지고도 구현하는 모델도 있어요.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르진 않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는 철저하게 그 시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이런 원칙은 SOA나 뭐 이런 데서나 표준 뭐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은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는 것뿐입니다. 가능한 안 쓰게끔 하는 것들. 아마 초기에 아마 이런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과정이 사실 있어요. 5일 과정 해서 지금 아마 파셜리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사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전체 설계는 어떻게 되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쭉 하나로 공감대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거예요.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이벤트 스토밍이나 여러 가지 툴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하면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어려워. 오늘 여기까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 있는 말씀하신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이지 않아요? 커 보이던 게 이렇게 노연됐다고 보이지 않아요? 저는 보이던데 마지막에 그